수치심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수치심에 짓눌려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죠. 그저 막연하게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슴속 깊숙이 숨어있는 수치심에 대해서는 입을 잘 안 열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오래도록 그랬어요. 수치심에 찌들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관계 속에서 유달리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생각의 틀이나 사고의 방향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수치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학대하기도 하죠.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심리 조정자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렇게 수치심이 가득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경우 또다시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치심의 대물림 현상이 반복되곤 하죠. 수치심이 뭘까요? 수치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수치심 하면 민망함, 부끄러움, 수줍음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사실 좀 전에 언급한 단어들은 넓은 의미에서 수치심에 포함돼요. 수치심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혹은 뭔가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밀려오는 감정이에요. 수치심은 우리에게 넌 쓸모없는 존재야. 다 그만둬. 숨어버려. 너를 파묻어버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이웃집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는 그 여자와 3일이 멀다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마구 때렸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그 지인분은 그런 가정사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또 그것이 친구들에게 혹시나 알려질까봐 친구들과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자기 집에 한 번도 초대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 식의 관계 패턴이 오래도록 그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또 수치심은 내면의 경고 신호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 현관 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센서가 달려있죠? 센서는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죠. 우리의 내면에 그런 센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센서는 소속된 집단에서 내가 용납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끊임없이 측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 센서에 뭔가 석연치 않아, 두려워 이런 것들이 감지되면 경고 신호를 울려요. 그 경고 신호가 바로 수치심 반응이에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렇다면 수치심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수치심의 원인은 다양한데 특히 어린 시절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절치 못한 피드백을 받게 되면 생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어린 아들이 슬픈 만화 영화를 보고 훌쩍거릴 때 엄마가 사내 녀석이 돼가지고 울기는 왜 울어? 이런 피드백을 자주 하고는 했다면 그 아들이 성장해서도 자신의 슬픈 감정이 들 때마다 수치스러운 감정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또 수치심은 가정이나 직장 같은 집단 문화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별것 아닌 일도 나에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젓가락질이 좀 서툴거나 철자법이 틀렸거나 입가에 김치 국물을 묻힌 채 누군가와 대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금세 잊혀질 법한 일들이죠.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촉발시키는 상황들도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자신의 외모나 옷차림 그리고 분위기가 그 이미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수치심은 촉발될 수 있어요. 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수치심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공감을 얻고 싶다는 것을 느낄 때도, 즉 자기의 필요나 욕구를 자각할 때도 수치심은 촉발될 수가 있답니다. 게다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도 수치심은 촉발될 수 있어요. 수치심을 이런 식으로 계속 느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강렬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한번 수치심이 들면 그 집단 속에서 내 약점이 더 드러날까봐 겁이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소외될까봐 불안해지죠. 그 불안함 때문에 자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수치심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끄러워. 나의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나를 혐오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공감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털끝만큼도 너그럽게 대하지를 못하게 돼요. 수치심은 이렇게 우리 내면에 착 달라붙어서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까닭에 수치심에 휘둘리게 되면 삶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게 되죠. 물론 수치심에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어요.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 탐욕을 절제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것과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수치스러워져서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아마 수치심을 순간이라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심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커요.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의 수치심이 많은 존재고,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상대에게 투사하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예전에 사람들과 함께할 때 자신이 없고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숨고 싶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성적이라서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죠. 자신의 상태가 과거의 저처럼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혹시 만성적인 수치심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만성적인 수치심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항상 들게 해요. 그렇다면 만성적인 수치심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생기기 쉬워요.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란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엄마의 눈을 쳐다봤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려는 엄마의 따뜻한 눈빛이 내게 전달되거나,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아빠가 집중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비슷한 톤으로 답을 해주는 식의 반응을 말하죠. 아이는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 자기감이 탄탄해질 수 있어요. 자기감이라? 그렇다면 자기감이 뭘까요? 자기감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기감이 굳건하면, 즉 자기를 긍정적으로 느끼면 수치심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현실적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적절히 반응을 보이긴 힘들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누군가가 자신을 봐주고 공감해주고 같은 파장을 느꼈던 경험이 어린 시절의 3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자기를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감에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누구든 자기감에 개수가 다를 뿐 어느 정도의 구멍은 다 갖고 있겠죠. 하지만 구멍이 너무 많아서
자기감이 형태를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경우에 만성적인 수치심을 갖게 돼요.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렇게 만성적인 수치심을 지닌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그들의 수치심이 대물림되기 쉬워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투, 눈빛, 몸짓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엄마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딸에게 거친 소리로 뭐라고? 빨리 말해.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을 계속하죠. 그러면 그 딸아이는 엄마는 날 좋아하지 않아. 난 엄마를 귀찮게 하는 쓸모없는 존재야. 란 자기인식을 갖게 되면서 뭔가 말하고 싶고 어떤 욕구를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엄마는 자녀의 긍정적인 감정에도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수 없어요. 꼬맹이 딸이 무릎 위로 올라와 엄마를 안아주려고 할 때 못 견디고 아이를 밀쳐버리죠. 보통의 엄마라면 자기의 기분에 상관없이 볼을 비비며 넌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겠죠.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밀침을 당한 딸의 내면에선 센서가 잘못됐어 라고 외쳐요. 딸은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에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자기가 문제라 여기죠. 그렇게 되면 딸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껴 다가가고 싶을 때마다 수치심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게 돼요. 또 내면에 수치심이 가득한 나르시시스트 아빠도 마찬가지죠. 친구와 별거 아닌 일로 싸우고 씩씩대는 어린아들에게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들은 그 순간 화가 난 모습이라도 넌 사랑스러워 라는 듯한 아빠의 눈빛과 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아들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거친 목소리로 말썽만 일으키는 골칫거리 멍청한 놈이라고 윽박지를 뿐이죠. 그렇게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아들과 딸은 자기감에 너무 많은 구멍이 생겨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극복할 힘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욕구를 표현하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은 순간 또는 분노가 끓어오를 때 불안하고 어색해하면서 막연히 모든 게 잘못됐다는 생각과 아울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지요.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 내면에 만성적인 수치심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만성적인 수치심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는 내면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 사람들, 즉 부모나 양육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역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죠. 그렇게 하면 되겠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넌 역시 쓸모가 없어. 숨어버려. 꺼져버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자녀는 그 내면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만성적인 수치심이 자녀에게 끼치는 두 번째 영향은 감정이나 욕구, 필요를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화가 났을 때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새치기를 당한 순간 생각과 감정이 잠시 정지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어요. 슬펐을 때 지지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슬픈데 슬퍼하지 못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아닌 척하며 자기 욕구를 무시하죠. 또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뭔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 막막한데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자신을 바보 취급할 수도 있어요. 만성적인 수치심에 젖어 살게 되면 그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질 확률이 높죠. 나르시시스트 부모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양육자에게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방치되면 최악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뒤바뀌기도 해요.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을 맞추고 부모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려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아이는 부모를 진정시키고 달래면서 부모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그 아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인식을 하지 못한 채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만성적인 수치심에 휘둘리게 될 때 자녀가 받게 되는 영향력 네 번째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적절감과 회의감을 품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경우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강박적이 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기가 쉬워요. 강박과 완벽주의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죠. 그러면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신을 또다시 부끄러워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 존재 자체를 평가절하하죠.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우리 내면의 센서는 우리에게 넌 틀렸어, 넌 모자라를 외쳐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자신이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받지 못해서 자기감에 구멍이 수없이 뚫려 있다는 걸 모른 채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해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러니 적절치 않은 수치심을 덜어내야 해요. 일자 샌드는 나의 수치심에게란 책에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핵심이라 여겨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려 해요. 수치심을 덜어내는 첫 번째 키워드는 비워내기예요. 수치심을 덜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잘못된 요소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나를 향해 던져진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비난의 목소리와 차가운 눈빛, 그리고 넌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쓸어내고 비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내 수치심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비워야 해요. 단언컨대 수치심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만큼 딱 그만큼 비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도 힘든 내 얘기를 아무에게나 할 수는 없겠지요.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나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무엇을 털어놓고 비워야 할까요? 내가 뭘 창피하게 여기는지, 어떤 때 숨고 싶은지, 어떤 주제가 등장할 때 몸이 경직되고 불편한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피드백을 받을 때 당혹스러운지에 대해 노출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털어놓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수치스러워하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때 수치심을 느끼는지 알려면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언제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해? 라고 물어보세요. 진심 어린 마음과 자세로 집중하면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내게 답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털어놓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수치스러운 부분을 털어놓을 때 반드시 나를 바라봐주는 애정어린 눈빛이 꼭 있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내 고통에 대해 말할 때 상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말에 적절히 반응해주는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재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재경험은 자기감에 뚫려있던 구멍들을 메워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이 원리를 깨달은 저는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에 대해 기회가 되는 대로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제 얘기에 집중하며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줬죠. 그 결과 제 자기감의 구멍은 점점 메워져서 작아졌고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서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만약 제 말에
남편이 불편해하거나 유치하다고 책망을 했다면 제 수치심은 털어놓기 전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됐겠죠. 제대로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것들을 털어놓을 때 그랬구나, 아이고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내 존재 자체가 온전히 수용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힘 앞에서 자유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통이 부모나 가족과 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얼굴에 침 뱉기 같고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닫고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들은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회의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치심을 털어놓고 객관화시키면 그 무게가 줄어들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털어놓지 않으면 자신의 수치심의 늪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가기가 쉬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때문에 힘드신가요?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내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부모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나요? 마주 앉아서 마음을 열고 우리 아들,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꼭 자녀가 아픔과 수치스러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야 치유와 변화가 시작돼요. 수치심을 덜어내는 두 번째 키워드는 채우기예요. 내 내면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털어놓음으로 일정 정도 비워졌다면 그 빈 부분을 채워야 해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나 가족, 연인, 친구의 부정적인 비난의 목소리, 힐난의 목소리 대신 긍정의 목소리, 격려의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로 채워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수치심은 관계 속에서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을 받을 때 생겨나요. 그렇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채워야 하죠. 그렇다고 나르시시스트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긴 수치심을 꼭 엄마와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생긴 수치심을 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 사람의 따뜻한 반응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세요. 제가 남편의 따뜻하고 조화로운 피드백으로 수치심이 비워진 자리를 채워갔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삶을 채워가자고요. 또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해내는 사람들, 수치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수치심을 덜어내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세요. 때론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극복해내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부적절한 수치심에 매여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 하셨나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앞으로는 수치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당당히 서시길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